네. 많이 힘드시죠? 예, 병 자체도 어렵고 환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옆에서 이제 전범석 교수님은 이제 진단하시고 약물 쓰고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신경외과 의사인데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병의 원인도 모르고 뭐 진행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없냐, 옆에서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저희가 파킨슨 센터라고 2005년에 신경과 전범석 교수님하고 신경외과 저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뇌심부 자극술이라는 게 보험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한동안 오랜 동안 하시다가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는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될 때 해야 되는, 외국에서는 벌써 한 거의 20여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던 그런 뇌심부 자극술이 결국 이제 보험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자분과 이 좀 아주 총체적으로 그리고 그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아주 잘 협조를 해서 관리를 잘 하고 그 병이 완치는 안 되더라도 잘 그 치료를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한지 벌써 이제 9년,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 쭉 보면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그런 안타까움을 그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병의 원인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병의 원인을 몰라도 또 치료 방법을 몰라도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몰라도 환자분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열심히 그 의료진의 그런 그 제안이라든지 어떻게 하시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잘 따라 하시고 또 보호자분이 잘 환자를 저거 하시고 또 치료진들은 잘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환자분을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를 서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지금에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제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원인은 모르지만 약을 써서 효과가 있는 걸 안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운동에 관계되는 그 머리 안에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특정하게 어떤 그 뇌 심부에서 흑질이라는 곳에서 그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원인 모르게 망가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그 모자라는 도파민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운동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는 게 그래서 유발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모자라는 세포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망가져서 충분히 몸 운동에 필요한 도파민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걸 이제 바깥에서 도파민을 그 보충을 해주고 또 도파민이 몸 안에 오래도록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써서 하는 게 약물 치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자라는 만큼 보충이 되면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이 그 일상생활하는 데 괜찮으신데 문제는 그렇게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되면 그동안에 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계속 망가지니까 드셔야 될 약제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지게 되면 이제 일단 먹는 약이기 때문에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고 피로 들어와 가지고 뇌 쪽으로 올라가서 그런 효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제 드시게 되는 그때가 오면 그 드시고 나서 한 뭐 30분 1시간에 혈중 농도가 최고도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뇌 안에 많이 있어서 도파민 과잉 증상 때문에 몸이 막 흔들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은 혈중 농도가 또 뚝 떨어져서 몸에 필요한 만큼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 꼼짝을 못 하는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그 혈중 농도가 최상으로 올라갈 때하고 조금 떨어져서 몸을 못 움직일 때하고 그 중간 정도 적당히 몸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가 그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을 오랜 동안 드시다 보면은 그걸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편하게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때가 보통 한 평균 잡아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987년에 이제 소개가 된 이후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그 파킨슨 환자분들을 잘 관찰을 했더니 그런 운동할 때 어떤 특정한 뇌신부에 있는 핵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 파괴를 시키거나 그랬더니 증상이 좋아진다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파괴시키는 것 대신에 거기다 전극을 꽂고 몸 안에 배터리를 넣어서 계속 그 자극을 하면 파괴는 안 시키지만 파괴시키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되게끔 하는 그게 뇌신부 자극술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맡은 부분은 오늘 그 두 번째 그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건데요. 이제 파킨슨의 날 맞이해서 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가 바뀌었나 한 5년 사이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수술적 치료에 그게 어떤 토픽들이 있는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2005년에 저희 파킨 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고 올해 계속 9주년을 맞았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1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서 편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고요. 중간에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많이 힘드시면은 거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 파킨슨병을 진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한 5년 정도 내지 10년 정도 하신 다음에 일상생활하기 굉장히 힘드신 그런 때가 오면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뭐고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수술하면 뭐가 좋아지고 또 수술하면은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한 5년간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그 의사분이 자기 환자분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게 파킨슨 병이라는 게 처음 이제 문헌에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200년 이제 가깝게 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르는데 특정한 신경핵, 운동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뇌의 깊은 곳에 있는 흑질이라는 곳에서 망가진다.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증상이 나온다 하는 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병률은 한 60세 이상의 전 인구의 한 1%, 또 65세는 한 2%로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굉장히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 명당 한 13명꼴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치료는 이제 1967년에 엘도파라는 약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CT도 없었고 MRI도 없었던 그런 시절에 그 뇌 정위 틀 하나만 갖고 머리에다 공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시술을 하는 그 뇌신부액 파괴술이라는 게 산발적으로 있었지만 이때 너무 합병증이 심했습니다. 하셨다 하면은 뭐 굉장히 합병증도 심했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고 그랬다가 67년에 그 기적의 약인 엘도파라는 게 이제 개발이 됐고 이제는 파킨슨 병은 해결이 됐다 그랬는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아까 전모숙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약효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약을 충분히 써도 원하는 만큼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T도 나왔고 MRI도 나와서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한층 더 그 탄력을 받아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1987년에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 약물 치료로 이제 한동안 하신 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면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수술을 받으셔야지 편하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뭐 약물 치료는 아까 다 말씀을 들으셨고 약물 치료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전범숙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수술적 치료는 말씀드렸듯이 파킨슨병에 자세히 지켜봤더니 그 파킨슨병 환자분이랑 정상분이랑 비교해 보니까 어떤 특정한
뇌 심부에 위치한 핵에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 거기를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를 전극을 놓고 그 높은 온도로 한 70도씨 뭐 이렇게 하고 지져서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걸 하다가 거기가 이제 지져야 되니까 얼만큼 지져야 될지 모르고 거기를 지지는 게 맞는지 모르니까 거기를 고주파로 지지기 전에 자극을 하면 온도가 약간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지고 그렇지만 조직은 망가지지 않는 그런 거를 수술장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수술장에서 그렇게 지지기 전에 하는 그런 고주파로 자극을 했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거를 아예 배터리를 몸 안에 심고 전극을 넣어서 거기를 계속 고주파로 자극을 하면은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수술장에서 그런 지지기 전에 했던 그런 고주파로 자극하는 그거를 아예 영구적으로 몸 안에 심는 거를 개발해서 세상에 보고한 분입니다. 그 프랑스의 그레노블 대학에서 있었던 분인데 닥터 알린 베나비드라고 이분이 1987년에 처음 문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술적 치료 대상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파킨슨 병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약제에 반응이 있어야 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술적 치료가 가능하고 치매가 없는 경우, 뭐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 다른 유사 질환이 아닌 경우, 뭐 이건 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신부 자극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뇌 심부 핵에다가 거기다 전극을 꽂고 몸 안에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아주 전선을 같이 연결을 해서 여기서 전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활성화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부분을 억제시킴으로써 증상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약 많이 드시죠? 몸에 좋다고. 여기 한약 드셔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전범 선생님 지금 안 계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전범 선생님 한약 드셨다면 야단치는 걸 유명하셔가지고 저도 먹었거든요.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따지면 안 드신 분 없으실 거예요. 왜? 몸에 좋다 그러니까. 위에 어른이 했고 그 부모님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게 5,000년 전부터 쭉 내려온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먹죠. 근데 먹으면 진짜 좋아요. 그죠? 근데 왜 좋은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지. 아까 그게 기전을 따지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왜 좋은지는 몰라요. 바로 이 뇌신부 자극술이 하면 좋은데 왜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방이 어떻다 그러는데 저는 이 뇌신부 자극술 수술을 하면서 기전도 잘 모르고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느끼는 그런 증상의 호전 정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하고 전극하고 이 배터리와 전극을 연결하는 전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충분히 평가를 하고 약물로 더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용량을 올린다든지 약제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약물로 가급적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할 수는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아니다. 지금 넘어가면 이제 약물로 정말 힘들고 더 넘어가면 또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효과도 또 떨어질 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적의 상황이 될 때 적응증에 그럴 때를 선택을 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술 진행에 대한 거를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머리에 틀을 쓰고 뇌 깊은 곳에 전극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찔러서 넣어서는 안 되고 정확히 MRI에서 제가 보고 있는 곳을 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뇌 정의 틀이라는 겁니다. 뇌 정의 틀을 쓰고 MRI를 찍은 상태에서 MRI에서 이제 정의 틀 안에 있는 MRI 영상을 보면 정의 틀 안에 기준점이 있는데 MRI 영상을 정의 틀의 기준점에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MRI의 어디를 제가 보면 여기를 찾아가는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알려진 목표 핵을 찾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건 수술 전 상황이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그맣게 머리에 그 작은 구멍을 내고 뇌막을 절개를 해야 전극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뇌막을 절개를 함과 동시에 뇌 안에는 딱딱한 뼈 안에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액체가 있는데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물 성분과 거의 같은데요. 그게 빠져나옵니다. 이게 딱딱한 뼈가 있고 그 안에 뇌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이렇게 흔들면 다 부딪혀 갖고 뇌가 다 멍이 드니까 물에 동동 떠 있게 하는데, 그 물이 뇌막을 절개함과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틀을 쓰고 찍은 MRI는 실제로 수술장에서는 그 실제 제가 보는 MRI에서 봤던 위치가 환자분 수술할 때 있는 위치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데 가다가 이제 어디를 찌를지를 이제 계획을 잡고 거기다가 테스트 전극을 넣어서 실제로 넣는 그 목표점에서 나오는 아주, 저희는 이제 하시상액을 주로 목표점으로 하는데 그 하시상액이 목표점이 맞는지를, 하시상액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뇌파가 있습니다. 그 파를 분석을 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극을 또 해서 약을 대개 전날을 끊고 자극을 해서 얼만큼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나를 확인하고 맞다 그러면 거기다가 영구적인 전극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파형 찾는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피부 절개고, 요거는 예전에 초기에 이제 그 뇌신부 자극술이 어떤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했던 비디오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을 쓰고 그다음에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은 다음에 MRI에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목표점을 정합니다. 어디를 해야 될지. 그러니 이제 그 이게 이제 뭐 전교련, 후교련이라는 그런 걸 했고 뇌를 그 일정한 기준점에다가 그 다시 재정렬을 한 다음에 여기 X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하시상액이라는 곳인데 그쪽에다가 목표점을 정하고 이제 조그만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부터 목표점까지 도달을 할 때 혈관이라든지 위험한 구조물은 없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짜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궤적을 통해 가지고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양쪽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의 목표점과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환자분께 조그만 구멍을 뚫고 이제 전극을 넣어서 테스트 전극을 넣어서 그 전기 생리 신호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부터 화면의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환자분의 왼편이고요.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오른손을 쓰시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왼쪽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반대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때는 초기에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깨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자극을 수술장에서 자극을 해서 얼마나 증상이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운 상태에서 전날에 약을 끊고 이 시술을 쭉 했었는데 9년 동안의 경험이 쌓이니까 그 주무시게 해도 뇌에서 나오는 그런 파가 그렇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파는 아니고 잘 구별할 수 있는 파가 돼서 지금은 모든 그 시술을 그 주무신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이 편해졌죠. 초기에 수술을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점까지 도달해서 그쪽에 나온 파가 저희가 목표점으로 생각했던 그곳에서 나오는 파인지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맨 위에 그 녹색으로 보이는 것부터 이제 그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코발트 블루로 나오는 거, 하얗게 나오는 거, 주변보다 좀 시끄럽게 나오고 그 진폭이 좀 크게 나오는 여기가 하시상액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파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맞구나. 한 2mm씩 떨어져 있는 5개의 전극, 가운데, 앞에, 뒤에, 양 옆에 그렇게 해서 전극을 놓고 거기서 가장 파가 그 강하게 나오는 곳을 이제 택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시상핵이라는 곳의 위치를 그 테스트 전극을 넣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 전체의 크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극을 하게 됩니다. 수술방에서 일시적으로. 그래서 자극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떠셨는데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그 오른쪽은 떨지 않고 지금 왼쪽을 떨고 계시죠. 그래서 수술장에서 자극을 해서 얼마나 좋아진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 여기가 맞다 그런 확신이 쓰면은 이제 테스트 전극 위치에다가 그 위치를 표시하고 지금은 이제 뻣뻣한 것도 없고 왼쪽은 떨고 있는데 오른쪽은 떨지 않고 뻣뻣한 거 없고 이제 많이 좋아진 거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기 그 테스트 전극의 가장 그 자극이 좋은 쪽을 좋게 그러니까 신호도 가장 잘 나오고 테스트에서 증상이 완화가 가장 많이 된 곳을 택해서 거기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테스트 전극을 위치를 그 표시를 하고 이거 퍼머넌트하게 늘 영구적으로 늘 전극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몸 쪽에 그 배터리를 심어서 이제부터는 전신 마취를 합니다.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한 1시간 정도 전신 마취를 해서 그 피하 쪽에 배터리를 놓고 그 그 쇄골 밑에 배터리를 놓고 이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터넬링을 해갖고 거기다 전선을 연결을 하는 시술을 합니다. 이건 양해를 구했고 이제 한 9년 전에 수술 받으신 환자분이십니다. 약효가 이제 떨어졌을 때 굉장히 힘드세요. 이제 약이 효과가 없을 때 아까 혈중 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몸에 필요한 만큼 거기 유지가 안 되고 떨어지면은 꼼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약효가 없을 때와 약을 드셨을 때 약효가 있을 때를 이제 평가를 해서 아, 이 정도면은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질 못하세요. 그 오른쪽 사진은 그 MRI 비디오는 수술하고 다음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약을 안 드셨어요. 여기도 약 이빨이 없을 때고 둘 다 약을 안 드시긴 마찬가지인데 그 수술하시고 난 다음 날 뭐 바로 이렇게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병은 뭐 퇴행성 변화는 그대로 가긴 하지만 병 때문에 도파민을 못 만들어서 나온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걸로 약물로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실 때 그때 하게 됩니다. 수술 효과는 이제 파킨슨의 주로 이제 운동 증상이 나빠지는 거를 이제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효가 많이 드시면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 약효가 있는 시간이 많이 적은데 그 시간을 굉장히 느리고 그런 거로 해서 또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약을 드시면 이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에 드시던 약의 한 반 정도로 낮춰서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수술 전에는 거의 하기 힘드셨는데 하고 나시면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뭐 이런저런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조직을 파괴시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제일 클 거고요. 그렇지만 가장 큰 합병증이 저는 이제 항상 그 외과이기 때문에 그 합병증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극을 뇌 깊은 곳에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깊은 곳이라 함은 뇌하고 사지를 연결하는 모든 신경 다발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출혈이 있더라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수술하셨던 분을 쭉 보면 한 10% 가깝게 10분 수술하면 1분 정도까지 출혈이 있었는데 그 10분 중에 1분 전부 다 그 뭐 이렇게 심한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 100분 중에 한 2~3분은 심각한 합병 그 증상을 유발하는 그래서 마비가 온다든지 의식이 떨어질 수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동반하는 그런 출혈이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아까 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그 목표점과 그 처음에 구멍을 뚫는 그 사이에 그 궤적이 가장 안전한가를 살핀다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100명 중에 한 2~3분 정도는 아주 그 심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그런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수술을 바로 결정하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득하고
수술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손해하고를 잘 저울질해서 어떤 이런 제일 큰 게 이제 수술인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상태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있으면 이제 그때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술 후 주의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센터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한 제가 4, 5년 전에 이거 파킨슨 날에 저거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수술적 치료에 좀 쟁점이 되어 왔던 내용들을 조금 그 썸머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병 증상 초기에 뇌신부 자극술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이제 1987년 이후로 90년이 이제 유럽에서는 파킨슨병 환자 트레머에서도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쭉 이제 봤더니 이 사람들 그게 생각이 그냥 수술 전에 약물 치료하고 쭉 그 나빠지는 정도하고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견디는 정도를 보니까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수술 전에는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기울기였다면은 수술하고 나서는 한 9년, 10년 돼도 나빠지긴 나빠지는데 이게 그냥 그런 대로 가는 것 같다. 9년 후에는 수술 받은 직후보다는 좀 안 좋지만 그런 대로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 없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혹시 이 뇌신부 자극술 자체가 어떤 병에 이런 진행이 있다 그러면 코스가 있다 그러면 그 코스를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임프레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9년쯤 지나니까 환자분들을 쭉 수술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봐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비슷한 적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은 뭐냐면 그러면 병 초기에 뇌신부 자극술을 하면 이 병의 진행을 좀 완화시킨다 그러면 이게 약물로 한 10년 간다 그랬고 10년 지난 다음에 뇌신부 자극술로 또 10년 간다 그러면 이게 병을 이렇게 완만하게 초기해 버리면 그냥 평균 수명 가실 때까지 크게 별 불편함이 없이 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뇌신부 자극술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그런 거를 시작을 했고 작년에 페이퍼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두 번째는 뇌신부 자극술의 목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 목표점이냐 하는 게 아직도 적어 있습니다. 저희는 파킨슨병 환자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시상액에다가 전극을 넣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두 군데를 보통 하는데 담창구획이라는 데도 넣을 수도 있고 하시상액이라는 데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담창구획은 수술하고 나서도 약을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요. 하시상액은 수술하고 나면은 평균 반 이상 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끊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두 개가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파킨슨 환자분의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어디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화두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시상액을 하고 나니까 또 치매라든지 뭐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조금 더 오는 거 아니냐, 인지기능 장애가 좀 더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고 반면에 담창구획은 약은 못 줄이지만 그런 건 상대적으로 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시상액만 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에 대한 최근에 나왔던 논문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신 마취 하에 뇌신부 자극술.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 뇌에서 테스트 전극을 넣어서 이제 뇌막을 절개를 하면 뇌척수액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제가 틀을 쓰고 찍은 MRI에서 봤던 그런 목표점은 다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극을 자극기를 넣어서 신호를 받아내는데 그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잘 나온 신호가 나온 전극을 자극을 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 환자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토탈 수술 시간이 한
4-5시간은 좋게 걸리는데 전날 약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머리에 틀 쓰고 틀을 그 수술장 테이블에 고정을 해야 되고, 여기도 힘든데 허리는 또 좀 아프십니까? 이게 뭐 꼼짝을 못하게 하고 한 5시간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이건 정말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증상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수술 당시에 너무 힘든 거가 있어서 그거를 좀 전신 마취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전신 마취를 하면은 뇌신부 자극술 아까 파형이 다 안 나오기 때문에 파로 잡아낼 수는 없고, 전신 마취를 하고 마취한 상태에서 그냥 환자분 머리에 전극을 꼽아놓고 MRI를 찍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기계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하지만 주무셔도 파가 잘 나와요. 쭉 해봤더니 잘 나와서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잠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그냥 파킨슨병 환자분에서 이 비정상적으로 그 활성화되어 있는 거기를 전극을 넣어서 그거를 그 일방적으로 고주파로 자극을 해갖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증상이 좋을 때는 어떤 생체 신호, 아까 무슨 그 패치해가지고 전범 교수님 모두의 그 서울대학교 김대원 교수님 만든 그 언론에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센싱을 해갖고 뭘 약물을 하고 주입하고 한다는 그런 거 비슷하게 몸 안에, 뇌 안에서 몸 상태가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거를 센싱을 해가지고 안 좋을 때 더 많이 자극을 하고 좋을 때는 좀 덜 자극을 하고, 이런 클로즈드 시스템, 피드백을 해서 되먹임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그 뇌신부 자극술을 만들어보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아직 뭐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또 이것도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MRI를 찍으면서 MR 안에 고에너지의 초음파로 MR로 목표점을 잡은 데다가 지져가지고 거기다가 태워가지고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MR 가이드드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라는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이스라엘 기계인데 미국에서 해서 소개를 했고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치료, 이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게 항상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고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얼리스팀이라는 거를 해서 작년 초에 애니제임이라는 가장 좋은 임상 논문에 냈는데, 그게 얼리라고 하지만 파킨슨병 초기에 시작한 건 아니고 약을 쓰시다가 이 몸 이 꼬임 형상이 많이 나오는, 대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병 진행이 한 5 내지 7년 정도 되신 분들, 비교적 보통은 한 9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한 5년 7년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한 1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 군으로 나눠서 약물 치료만 하신 분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뇌신부 자극술을 한 분이랑 두 군으로 나눠서 봤더니 약물 치료보다는 훨씬 좋더라. 그 저게. 하지만 이거는 그 수술적인 그런 위험 부담률을 다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건 더 뭐 장기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뇌신부 자극을 했을 때 과연 병의 그런 진행을 좀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가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시상액 담창구획 중에 어디게 나느냐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논문은 하시상액이 그 여러 가지 인지기능 장애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있고, 두 가지 효과면, 파킨슨 운동 증상의 효과면에서는 별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신경 인지기능 장애가 조금 더 우려가 되고, 약물은 여기가 더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담창구획이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페이퍼가 하나 있고, 여기는 네덜란드에서 그 자기 코호트로 해갖고 적어놨는데 그렇지 않다. 그 인지기능 장애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하시상액 약물도 많이 줄이고 반응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여기는 하시상액을 주장을 하는데 저는 하시상액을 더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뇌신부 자극술을 해서 아까 약물 치료에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행장애인데, 이게 지금 진암철처럼
발이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작을 안 되고. 이제 병이 진행하면서 이게 오는데 이거는 약물 치료를 하던 뇌신부 자극술을 하던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좋아지게 하는 신경핵이 있는가 해서 몇 사람들이 그 스터디를 해봤는데 그 하시상핵보다 더 아래쪽 그 쪽에 무슨 페던클로 폰타인 뉴클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뇌 교각 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자극을 하면 그 보행 장애가 좋아진다는 소개는 돼 있는데 저는 좀 아직 미심쩍습니다. 제 환자분들은 권유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전신 마취하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 전극을 정확히 전신 마취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수술장에 전극을 꼽은 상태로 수술장에 있는 MRI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찍어서 정확히인지 확인하고 하는 건데 굉장히 그 고가의 장비고 그렇게 찍는다 하더라도 뇌 그 MRI에서 나오는 영상 그 아티팩트라고 그러죠. 그 가짜 영상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고 어쨌거나 제 판단으로는 수술 중에 그 목표점에서 나오는 그 신호, 시그널을 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목표점에 전극을 잘 넣었는지를 판가해 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주무신 상태에서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고집하고 있고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 9년 동안 환자분들을 쭉 수술하신 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목표점이라는 게 하시상액이라는 것인데 거기서 안쪽으로 한 1mm만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센터에 들어가 있는 환자분이랑 거기서 안쪽으로 1mm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랑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한 9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고 지금 환자분들 쭉 이제 어떠신가 상태를 봤더니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그 전극을 제대로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 이 뇌파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꼭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암만 그런 거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막을 절개하면은 뇌척색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제가 MRI를 보고 이렇게 목표점을 정한 거는 이미 목표점이 아니라 삐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센터로 갈지 어떨지는 그거는 환자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제일 좋은 건 택하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술하는 모든 분들이 가운데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제 판단 그 지금까지 분석한 거 보면 한 75%는 가운데 들어가지만 25%는 가운데서 조금 삐껴나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는 아까 대목임 작용을 해가지고 좋을 때는 조금 덜하고 안 좋을 때는 좋게 하는 쪽으로 그거를 그 자극 저걸 해서 하는 그런 건데 이 클로즈 시스템, 루프 시스템을 이제 개발한 이게 메이오 클리닉에서 개발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페이퍼고요. 요거는 아까 그 MR 가이디드 그 포커스드 울트라소노그래피라 해가지고 그 지져가지고 이제 그 NEJM이라는 데에 또 작년에 발표한 건데 여기가 이 떨리는 환자분들을 해서 시상이란 곳에 그 핵이 있는데 떨림과 관계되는 핵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지져가면서 환자분이 증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요거 비슷한 게 또 감마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그 방사선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을 이렇게 방사선으로 조직을 없애버리는 거고 파괴하는 거. 이거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저거 하는 건데 이거는 초음파는 바로 지져지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런 떨림 증상이 바로 보이는 분들은 거기서 실시간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런 형격이 있고 반면에 감마나이프는 그게 아니라 방사선을 쪼이면 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천천히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쪼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술하면서 떨리는 게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죠. 하지만 둘 다 얼만큼 쪼여야지 얼마나 병소가 오래 갈지 또는 합병증이 어떻게 생길지를 가늠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냥 수술장 고기 할 때 쪼여 봐서 증상 봐가지고 좋아지는 거 보면 거기서 스탑. 대개는 불충분할 경우가 많겠죠.
또 너무 많이 증상이 좋아진다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조직도 같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 그다음 부분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인데, 여기는 처음에 이게 2001년도 그것도 NEJM에 이제 태아에서 한 4개 사산된 태아에서 그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 중뇌 부분의 그 세포들을 모아가지고 환자분한테 넣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킨슨병에서 이제 줄기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세상에 관심 안으로 왔었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 어떻게 되느냐, 줄기세포 치료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뒤에 그 시술하고 1년 뒤에 결과를 보고한 내용인데, 집어넣었더니 세포는 살아있더라. 근데 한 15% 이상의 환자분에서 원일몬을, 아까 약제를 많이 먹으면은 막 이렇게 꼬이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게 생기더라. 근데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게 나와서 이런 부작용이 보고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시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또 나온 거는 이제 유전자 치료라 그래서 그 약간 하시상액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는데 거기를 억제시키는 유전자를 비교적 좀 안전한 바이러스,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거기다 넣어서 그 양쪽에다 그 바이러스를 하시상액에다 넣어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끔 해서 환자분을 증상을 좋게 하는 그런 유전자 치료가 임상 시험이 보고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경 세포를 그 보양해주는 그 성장 인자 같은 거를 또 유전자 치료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푸타멘이라고 그런 큰 그 핵에다가 넣어서 이제 그거를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큰 효과는 없지만 할 만한 치료다 하는 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그 정맥 정주영 그걸 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무시게 해서 하려는 걸 해서 프로포폴이라는 게 이게 연예인들 우유 주사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사입니다. 그래서 편하시고 그 깨어나서도 큰 적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제 막 떠시다가 아까 떠시다가 여기 이제 그걸 놓고 비스라고 해서 얼마나 뭐 깊이 잠드셨는가를 이제 체크하는 걸 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제 푹 주무시게 합니다. 지금 주무신 상태고 이제 푹 골아 떨어지셨어요.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포폴이라는 약제를 쓰고 이제 수술을 합니다. 뭐 약간 좀 움직임이 있긴 한데 완전히 지금 푹 그 코 고는 소리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뇌신부 자극기를 넣어서 이게 주무시면 그 신호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그 하시상 핵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잘 알려진 그 뇌파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얼만큼 푹 주무시는가, 한 70, 80 정도로 유지돼야지 푹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80 정도로 잘 유지돼 있으시고 환자분 이제 코를 고고 주무시고 프로포폴이라는 약을 계속 주입을 하고 환자분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쪽에 나온 파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파 나온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더 안전하고 푹 주무시는 약이 없을까 했더니 최근에 덱스메데토미데이트라는 약제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을 상의해서 그래서 그 프로포폴이라는 약제를 안 쓰고 한 게 왼쪽이고 쓰고 한 환자분에서 양쪽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약제를 안 썼을 때 파하고 약제를 썼을 때 파하고 푹 주무실 때 파하고 뭐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양쪽 다 주무시게 해갖고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덱스메데토미데이트라는 약제를 해서 똑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푹 주무셔서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으시고 이제 환자분이 그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마스크 쓰고 푹 주무시면서 이제 파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 파가 잘 나오죠. 푹 주무시고 있는데도 뇌파가 잘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시고 해도 되겠다. 그렇지만 수술 중에 자극을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못 봐요. 근데 해보니까 그거 못 봐도 이렇게 푹 주무셔도 이렇게 시그널이 잘 나와서 못 봐도 나중에 전극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수술 후에 찍은 CT하고 수술 전에 찍은 MRI하고 두 개를 합성을 해갖고 보면 다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에 자극을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보는 그런 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술 전날 약을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술장에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처음 저희 파킨센터 2005년에 개소를 했을 때 수술 받으셨던 그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약제도 이렇게 끊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좀 자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충분한 시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